안녕하세요, K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이어트법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더 혼란스럽거든요. 전문가들도 비슷한 말들을 하면서도 첨예하게 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공통점도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저는 그것은 바로 야채라고 생각하거든요. 채소.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법은 많지만 채소가 빠져 있다면 결국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지방 다이어트든 요즘에 저탄 고지든 또 저탄 고단이든 간헐적 단식이든 또 채식주의자, 자연식물식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야채가 꼭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야채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야채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또 뭐는 좋다, 뭐는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참 헷갈리기도 하죠. 이제는 야채를 좀 더 중요한 주인공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해 봤는데요. 제목은 최강의 식물식, 원제는 Fiber Fueled. 직역을 해보면 식이섬유를 연료로 공급하는 그런 식단, 그런 식습관. 다시 말하면 섬유질이 풍부한 식습관. 우리가 채소를 좋아해야 하는 이유. 오늘은 이 주제를 강조하면서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소화기내과 의사가 28일 만에 몸을 되살린 고섬유질 마이크로바이옴 식단. 면역력, 암 예방, 당뇨 개선, 뇌, 소화계, 정서, 피부 건강까지 자연식물식은 어떻게 우리 몸을 지휘하는가? 식단 제한 없이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4주간의 맛있는 여정. 저는 이렇게 자연식물식만 먹으라는 개념, 저탄고지, 저탄고단, 예전에는 저지방 다이어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이름 안에 갇혀서 본질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5대 영양소의 균형 잡힌 영양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선입견이건 예전의 의학 지식으로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들, 또는 이도저도 상관없이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키워왔던 그 호불호, 기호, 식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영양소는 너무 폭식을 하거나 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어 온 그런 식생활을 해왔다거나 대중적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편의상으로 지어진 이름 안에서 그것들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는 스스로 치우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K독서대학에서 예전에 간헐적 단식이 왜 중요한지, 우리 몸의 공복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 왜 중요한지, 왜 충분해야 하는지, 또 탄수화물은 왜 줄여야 하는지, 또 단백질은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왔다면 이제는 야채를 주인공으로 해서 야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채가 부족해지면 다이어트든 건강이든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 윌 벌서위츠는 소화기내과 전문으로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지타운 의대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의 수석 레지던트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특별연구원을 지냈다. 또한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 재직 시절 임상연구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길링 공중보건대에 전염병학 특별연구원 과정을 마쳤다. 미국 최고의 소화기내과 학술지에 20편이 넘는 논문을 실었고 Shape, Women's Health, Men's Health, HuffPost 등에 기고하고 있다. 섬유질은 장을 치료하는 핵심 물질이며 장을 치료하면 심혈관 계통부터 뇌와 호르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건강이 개선된다. 섬유질은 강력한 힘이 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체중 증가나 호르몬 불균형, 소화기계 질환 같은 문제를 해결하며 단순히 피부 상태를 개선하고 싶을 때도 도움이 된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속쓰림이나 복통, 체내 가스나 복부 팽만, 설사 또는 변비 등의 소화기계 질환을 겪고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소화기내과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저널인 소화기학 저널에서 발표한 것처럼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장 건강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질서를 복원함으로써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을 제안한다. 면역 체계의 70%는 장 주위에 분포하고 한 층의 세포들에 의해 면역 체계와 미생물군을 분리하고 있을 뿐이다. 면역 체계와 미생물군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둘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그렇기에 장내 미생물을 최적화하면 면역 체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위험하면서 너무도 흔한 질환이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식생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소화기계 질환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심장 질환을 개선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식이요법이다. 현재 나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실행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 체중을 23kg 정도 줄여서 대학 시절 체중으로 돌아갔고, 이는 노화 과정을 되돌린 듯한 기분이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린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식이요법이다. 텔로미어란 길이가 짧아지면서 노화를 일으키는 세포의 일부분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수록 노화를 늦추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에 걸릴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고유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누구에게나 다 맞지는 않는다. 다른 이에게 효과적이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각자의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진 개별적인 특성 때문이다.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 장 건강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내용을 담아 완성한 책이다. 섬유질이 풍부한 사주 식단을 통해 각자가 가진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는 단지 치료가 아니다.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 증상이 사라지고 복용하는 약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 마침내 우리는 활력 넘치는 건강한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도 안타까운 보건의료 체계의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세계 43위인 데는 이유가 있다. 보건의료 체계는 일단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파악하고 약물과 시술을 조합하여 대처한다. 물론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병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지만 대가가 따른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관리한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몇 알의 약으로는 우리가 평소 먹는 것의 효과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루 평균 약 1.4kg의 음식을 섭취한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1인당 연간 음식 섭취량은 500kg 정도이며 일생 동안 약 4만 kg의 음식을 섭취한다는 의미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의료 체계는 이 4만 kg에 달하는 음식의 중요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나는 몇 알의 약보다 우리가 평생 섭취하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다.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이미 가장 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처럼 예방이 치료약보다 낫다.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선택한 음식이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음식이다. 즉 우리는 음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보상으로 더 나은 건강을 얻는다. 반면에 우리가 한 입 먹을 때마다 건강을 앗아가는 유해물질로 우리 몸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음식의 역할을 무시한다. 미국의 의학교육을 생각해보자. 의대생들은 몇 개월에 걸쳐 양리학을 배우지만 영양학 교육과정은 2주가 채 되지 않는다. 나는 의대 2학년 때 영양학 교육을 받았다. 이후 소화기내과의 자격을 얻기 위한 모든 수련 과정을 마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 하지만 그 10년 동안 영양학이 다시 언급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의 건강 개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항상 5년 계획, 10년 계획을 갖고 있으며 모두 달성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식물식의 바탕을 둔 plant-based diet, 식물식의 바탕을 둔 다이어트, 이런 장건강법을 옹호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저자도 미국식 표준 식단을 먹고 자랐고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자신의 형편없는 식습관은 계속되었다고 해요. 주식은 거의 냉육 샌드위치, 그리고 패스트푸드가 야식이었고 어마어마한 양의 탄산음료를 마셨고 그것을 하루에 2리터 정도씩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솔직히 내가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의대에도 진학하고 의대 공부를 하면서 겉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평균을 훌쩍 웃도는 성과를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속은 비참했다. 나는 완전히 지쳤으며 몸이 변하면서 어린 시절의 호기로움이 사라졌다. 체중은 점점 더 늘어나서 20kg이 쪘고 과체중에 이르렀다.
내 모습이 달갑지 않았지만 너무 바빠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배우면서 개선해 가지 않으면 수많은 미국인이 과체중에 이르듯이 우리도 20대, 30대, 40대 어느 때는 찌고 또 빼고 다시 찌고 말고 다시 또 빼는 그 악순환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과체중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달갑지는 않아도 너무 바빠서 또는 의식이 흐르는 대로만 살다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는 채식주의자였는데요. 아내는 아무런 제약 없이 먹고 식사량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체중 조절에도 문제가 없는 듯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서 자신도 그녀를 따라서 채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으로 바꿔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채소의 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채식을 좋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많다. 식물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감량에 이상적이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식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의약 성분인 파이토누트리언트도 들어있다. 하지만 저자는 식물에 완전히 빠져버린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섬유질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원제처럼 fiber filled, 섬유소가 풍부한 식단,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동안 섬유질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나는 미국인의 식단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조각이 섬유질이라고 단언한다. 미국인의 식단에서 식이섬유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또 살이 찐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시도했던 저자는 이후 계속해서 삶의 변화를 줬는데 하룻밤 사이의 변화나 급격한 변화는 아니었대요. 탄산음료 끊기, 패스트푸드 멀리하기, 이렇게 탐색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동안 내 몸 역시 바뀌고 있었다. 형편없는 식사를 했을 때는 1시간에 걸쳐 운동을 해도 체중이 줄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운동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에 가까워질수록 건강해지고 몸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서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서야말로 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 그것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신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건강의 원동력은 미생물.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친구들. 우리는 장내 세균을 연구하면서 몸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서식하는 방대한 규모의 미생물 군집을 발견했다. 이 군집을 장내 미생물 군이라고 한다. 이 군집의 유전자 정보를 특정해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 몸속에는 5가지 유형의 미생물이 서식한다. 세균, 진균, 기생충, 바이러스, 고세균이다. 세균은 우리 대부분이 두려워했던 단세포 생물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대장균이나 녹농균처럼 건강에 해롭고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균은 유익하다. 진균은 동물이나 식물처럼 세포핵과 기타 세포기관이 있는 다세포 생물이다. 세균에 비해 구조는 더 복잡하지만 세균과 처지가 비슷하다. 대부분의 진균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바이러스는 DNA로 구성된 아주 작은 입자다. 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간처럼 생명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바이러스 또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군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몸속 세균이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하다. 기생충은 자연계의 도둑이다. 숙주의 에너지를 훔치고 아무런 이로움도 주지 않고 계속 숨어 지내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세균이 있다. 이 고생물은 산소가 존재하기도 전인 40억 년 전부터 지구에서 서식했다. 고세균은 심해의 단층 틈이나 화산 내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미생물 친화적인 우리 대장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고세균은 생명력이 질긴 생물이다. 고세균에 대해서는 이제 막 알아가는 수준이지만 고세균은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해 세균이나 진균과 경쟁할 것 같지 않아서 우리 몸속 다른 미생물처럼 식단으로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우리 대장에는 무려 39조 마리의 미생물이 있고 그중 대부분은 세균이다. 39조 마리의 미생물은 얼마나 많은 것일까? 아주 청명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야말로 은하수의 별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다.
그 별들의 숫자에 100을 곱하면 우리 대장 속에 있는 미생물 수가 된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수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 몸은 10%만 인간이고 90%는 세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생물계를 구성하는 6가지 영역 가운데 4가지 영역의 생태계 역할을 하는 초개체다. 그 4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세균, 진균, 고세균, 원생생물이고 나머지 2가지 영역은 동물계, 바로 우리, 그리고 식물계, 바로 우리가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그 이상의 존재다. 생명의 순환 그 자체다. 인간의 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지구와 비교된다.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아마존 열대우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태계인 셈이다. 생태계는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어떤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인간의 장 마이크로바이옴도 예외가 아니다. 균형을 위해 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우리 몸속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1만 5천 종에서 3만 6천 종의 세균 가운데 300종에서 1,000종 사이에 세균이 서식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의 대장 속에는 다양하고 많은 미생물 군집이 존재할 것이다. 대장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포 장벽을 쌓고 미생물군은 건강의 원동력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다한다. 하루 약 1.4kg의 음식물이 우리의 장내 미생물에게 흘러 들어간다. 장내 미생물은 수동적인 감시자가 아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미생물의 먹이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지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미생물이 같은 먹이를 먹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에 따라 특정 미생물 집단이 힘을 얻고 다른 미생물 집단은 약해진다. 만약 식단에서 어떤 식품군을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면 그 식품군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은 굶어서 멸종될 것이다. 미생물은 아주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동안 선택하는 음식에 따라 미생물 50세대의 진화가 달라진다. 미생물을 변화시키는 데는 며칠 혹은 몇 주도 걸리지 않는다. 한 입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통제할 수 있기에 우리의 장 마이크로바이옴 역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요점은 장내 미생물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과 소통하는 몸의 모든 부위에서 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해한 세균을 제거하려고 그토록 오랜 기간 애썼지만 유익한 세균에 힘을 실어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균형이 잡히면 장내 미생물은 스스로 우리 몸을 능숙하게 관리한다. 장내 미생물은 그 찌꺼기마저도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유해한 세균을 없애려 하기보다 유익한 세균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몸속 지휘본부의 균형을 되찾고 39조 마리의 미생물이 우리의 면역력, 신진대사, 호르몬 균형, 인지력, 유전자 발현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장내 미생물 손상과 관련된 증상이 나오는데요. 내부 증상으로는 복통 또는 위경련, 체내가스, 복부 팽만, 식품 민감성, 식품 알레르기, 설사, 변비, 점액변, 구역질, 소화불량, 속쓰림, 역류, 트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외부 증상으로는 체중 증가, 피로, 브레인 포그, 집중력 저하, 감정 불균형, 불안, 여드름, 관절 통증 또는 근육통, 허약, 입냄새, 코막힘, 숨가쁨 또는 쌕쌕거림. 이렇듯 장내 미생물이 손상되면 내부 증상, 외부 증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모든 건강과 질환이 장에서 비롯된다고 굳게 믿는다. 장내 미생물이 가진 경이로운 힘은 지구에서의 나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 역시 자연의 균형을 이루는 일부분이고 우리 몸속에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생물 군집이 있다. 우리와 미생물 군집은 함께해야 한다. 우리가 미생물 군집을 관리할 때 미생물 군집은 우리의 건강을 관리한다. 와, 이렇게 해서 섬유질이 풍부한 식생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채소를 좋아해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강의 식물식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 책이 건강의 제1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식물 다양성, 이것은 영어로 Plant-Based Diversity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28일 만에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식물을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 방법으로는 동물성 식품을 배제하고 좀 줄이는 거죠.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식물식으로 채우기만 하면
장내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유익균이 유해균을 압도해 소화기계 질환, 염증 및 자가 면역 관련 질환, 대사성 질환, 호르몬 관련 질환 등이 예방되고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섬유질이 풍부한 식생활, 이것으로서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바꿔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과도한 체지방을 줄여가고 지금의 건강 상태에서 안 좋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다양한 식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되시죠? 그러면 건강의 제1원칙, 식물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인간이 가진 복합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효소는 17가지에 불과하지만 장내 미생물은 무려 6만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겪는다면 우리 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음식물 소화에 있어서 우리 몸은 장내 미생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영양학은 장내 미생물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제한된 소화 효소만으로 소화 과정을 이해하려 했다. 또 섬유질을 제거하고 다른 영양소들을 농축하는 방식의 식품 가공을 부추겼고 그 결과 현재의 다양한 가공식품, 바로 정크푸드가 탄생하게 됐다. 현재의 건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섬유질과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고려한 새로운 영양학적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체중의 차이는 미생물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살펴보면 체중 증가가 장내 미생물의 문제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최근 연구자들은 불과 32세의 젊은 여성이 C. 디피실레 만성 감염으로 분변 이식을 받았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다시 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어진 경과 발표에 과학자와 언론 모두 집중했다. 이 여성은 분변 이식 후 16개월 동안 의도치 않게 몸무게가 62kg에서 77kg로 증가했다. 체질량 지수 역시 정상적이고 건강한 수치에 가까운 수준에서 BMI 26 정도, 명백히 비만인 수준, BMI 33으로 증가했다. 그녀의 삶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식단이나 스트레스 수준, 신체 활동 어느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분변 이식만 받았을 뿐이었다. 이런 체중 증가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몇 번이고 입증된 개념을 처음으로 인간에게서 확인했다는 점과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음식을 소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대단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 통제력은 엄청나서 같은 음식을 섭취해도 각자의 장내 미생물군에 따라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낳을 정도다. 또 다른 연구는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지만 한 명은 비만 체형이고 다른 한 명은 마른 체형인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진은 쌍둥이의 분변을 채취해 무균 생쥐에게 이식했다. 마른 체형 쌍둥이의 분변을 이식받은 생쥐는 마른 상태를 유지한 반면 비만 체형 쌍둥이의 분변을 이식받은 생쥐는 비만이 되었다. 연구진은 두 마리의 생쥐 모두 같은 먹이를 먹고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형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냈다. 많은 이들이 운동을 하거나 잘 먹거나 전문가들이 하라는 것은 모두 하는 등 체중을 줄이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애썼지만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같은 음식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는 장내 미생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니 말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러니까 같은 식이요법을 해도 각자의 고유한 장내 미생물군, 그 고유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다. 장내 미생물은 칼로리를 흡수하며 신진대사를 조절할 뿐만이 아니라 뇌분비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인슐린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식사 후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세포들이 혈액 속으로 인슐린을 분비한다. 만약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당이 상승된 채로 유지된다. 제1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세포를 파괴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자가면역성 제1형 당뇨병은 다시 장 건강과 연결된다. 반면 제2형 당뇨병은 췌장이 충분히 재기능을 하지만 몸에서 요구하는 양을 충족시킬 만큼의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병이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즉,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슐린은 성장인자다.
growth factor라고 해서 세포 분화와 세포 생존을 돕는 단백질의 총칭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성장 인자 생성을 촉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2형 당뇨병은 식도암, 대장암, 췌장암, 간암, 신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방광암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은 칼로리를 흡수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인슐린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다이어트, 신진대사, 당뇨병, 그리고 다양한 암에도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당뇨병이 생기고 체중이 증가하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하고 그러면서 지방으로 저장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지만 장내 미생물의 관점으로 보면 그 원인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병원성 세균이 증가하고 세균 내독소로 인한 저등급 염증 때문이라는 건데요. 또한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식욕억제 호르몬인 렙틴,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 호르몬, 또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또 펩티드 YY 이런 것들처럼 식욕과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를 통제한다는 증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건 신진대사와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귀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에 알맞게 영양분을 공급하면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얻고 과식하지 않도록 신호를 보내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신진대사 균형 촉진 미생물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잘못이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다.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내분비계 혹은 호르몬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뇨병만이 아니다. 장이야말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며 호르몬 균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에스트로겐을 예로 들면 장내 미생물은 에스트로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어떤 효소를 분비하는데요. 에스트로겐 공급을 댐을 쌓은 강에 비유한다면 미생물은 댐의 수문을 제어하는 지렛댐인 셈이다. 수문을 적절히 제어하면 에스트로겐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최적의 수치를 유지한다. 뼈가 튼튼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며 피부가 깨끗해지고 난소가 건강해지고 성욕이 증가한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수문이 헐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에스트로겐 홍수가 날 것이다. 에스트로겐 과다는 자궁내막증, 자궁내막 증식증, 유방암, 자궁내막암과 관련이 있다. 당연히 이런 질환 모두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로 장내 미생물이 수문을 과도하게 제어하면 에스트로겐 가뭄 현상이 일어난다. 다난성 난소 증후군은 에스트로겐 조절 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것의 증상으로는 생리불순, 체모의 비정상적인 증가, 체중 증가, 여드름, 인슐린 저항성 등이 있다. 이것은 호르몬 균형이 제대로 깨진 경우다.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에 더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혹은 테스토스테론 이것의 수치까지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호르몬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과도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오고 이런 질환과 연관이 되고 반면에 부족해지면 저런 증상이 나오고 저런 질환으로 연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또 장내 미생물도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결국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되겠네요. 장과 호르몬 축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장과 고환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 건강과 호르몬의 연관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데이트에 나갔다가 어떤 채취 때문에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관심이 사라지는 경우 이럴 때 나오는 물질들은 성적 매력을 발휘하거나 짝짓기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페르몬이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미생물마다 서로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유익한 세균은 아프로디테에 어울리는 향기를 내는 반면 병원성 세균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악취 폭탄을 떨어뜨린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1의 뇌를 능가하는 제2의 뇌, 위층에 뇌가 있다면 아래층에는 장이 있다. 대부분 이 두 기관을 별개의 독립체로 생각한다. 뇌가 지휘본부로서 작동한다면 장은 배변 활동을 담당하는 식이다. 위계 구조로는 분명 뇌가 상위에 있다. 하지만 최근 그 경계선이 다소 흐릿해졌다. 장이 제2의 뇌 또는 실제로 장신경계라고 알려진 별도의 신경체계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실제 뇌 건강은 장에서 시작된다. 뇌와 장은 서로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는다. 지금도 우리 장 속 5억 개가 넘는 신경들이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피드백을 보내고 있다. 척수신경에서 보내는 피드백의 5배가 넘는 수치다. 당연히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 체계를 이용하거나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신호 전달 물질의 분비를 통해 뇌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감정이나 활력, 열의, 보상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내 미생물은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호르몬을 생성하고 동시에 반응한다. 사실 세로토닌의 90%와 도파민의 50%는 장에서 생성된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의 전구체, 생화학 반응에서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전구체는 혈뇌 장벽을 넘을 수 있고 우리의 기분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요약하면 장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장 운동성, 기분, 식욕, 수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와, 이런 부분만 읽어도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끝도 안 넘네요. 너무 재밌죠? 그렇다면 우리는 장내 미생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질병을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 장을 치료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리는 최근까지도 섬유질이 장내 미생물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예전부터 다이어트의 주제는 온통 단백질이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방이 언급되고 있다. 참고로 이 책은 저탄고지, 키토제닉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잘 분석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것들 중에서 저와 제 가족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읽으면서 정말 중요하다. K독서대학에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들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리타분한 섬유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 K도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거기서 더 나아가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답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답은 바로 섬유질이다. 하지만 이 섬유질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입견을 잊어버려야 한다. 리부트가 필요하다. 부활시키고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해야 한다. 섬유질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고 정말로 중요한 물질이다. 양질의 단백질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지방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섬유질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단백질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동시에 섬유질 결핍을 겪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결핍이라고요? 미국에서요? 4명 중 거의 3명이 과체중인 이 나라에서요? 물론이다. 우리의 장은 심각한 섬유질 결핍이다. 섬유질 1일 최소 권장량을 섭취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3%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미국인의 97%는 최적의 양은 고사하고 1일 최소 권장량의 섬유질도 섭취하지 않는다. 필수 영양소 중 가장 심각하고도 일반적인 결핍일 것이다. 그렇다면 섬유질은 무엇일까? 섬유질은 식물세포 구조의 일부다. 식물은 섬유질을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섬유질을 얻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식물에서 얻는 것이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섬유질은 탄수화물이다. 바로 우리가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론 일반 설탕이나 액상과당, 흰빵이나 흰 밀가루 같은 정제되고 가공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상승시켜 음식 중독, 체중 증가, 지속적인 허기에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것은 이들 식품은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섬유질은 혈당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의 분비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우리가 그만 먹어야 할 때를 알려준다. 식물성 자연식품에서 발견되는 비정제 복합 탄수화물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하다.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낮춰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체중과 체질량을 감소시킨다. 자연 상태의 식품을 볼 필요가 있다. 탄수화물에 대한 두려움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 탄수화물에는 필요하지만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에 있는 비정제 탄수화물에는 필요하지 않다. 과일은 아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비정제 탄수화물이다. 과일도 단맛에 대한 식욕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많이 취하면 당분이 많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죠. 그래서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도 살이 많이 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양을 조절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과일마다의 또 당지수가 다 다르고요. 우리는 자연계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섬유질이 존재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섬유질을 그램수로 환산하고 같은 그램수는 같은 가치를 가졌다고 가정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거예요. 식이섬유의 화학 구조를 분석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데다가 지구상에는 40만여 종의 식물이 있고 그중 30만여 종이 식용이다. 그러므로 자연계에는 수십만 종의 섬유질이 존재할 것이다. 여태껏 우리는 그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가 섬유질에 대해서는 섬유질이 가진 일반적인 효능을 알 수 있죠. 섬유질은 설사와 변비를 고치고 분변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상쾌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조절한다. 모두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는 섬유질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 왔다. 섬유질은 우리 입으로 들어갔다가 몸 밖으로 배출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찌꺼기를 함께 내보낸다고 배웠다. 근데 이 정도만으로는 이 영양소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장내 세균에 의해 섬유질이 분해되면 자연계에서 가장 치유력이 뛰어난 영양소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짧은 사슬 지방산이다.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을 다 설명하면서 이 책은 섬유질이 암의 예방과 억제에도 깊은 관련이 있고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비만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지력과 섬유질 식단의 관계, 이 부분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등등 그만큼 섬유질이 장 건강에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양한 식물을 먹고 있나요? 무지개색 음식의 비밀, 컬러푸드라고도 하죠. 다양한 의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영양소와 색깔, 맛으로 가득한 식단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주 다양한 식물식을 먹으라는 거죠. 다양한 채소를 먹으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 채소, 몇 가지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우리는 다양한 식물식을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섬유질이 풍부한 식생활은 다이어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건강한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기분 좋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다시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정말 명언이죠. 이 명언은 바로 섬유질이 풍부한 식생활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수면이나 운동,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 또한 약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일상을 구축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28일일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죠? 최강의 식물식 식단의 기간은 의무적인 기간이 아니다. 그 기간을 줄이면 더 쉽겠지만 우리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디톡스 과정은 헛다리에 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점은 최신 유행 다이어트 다 마찬가지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4주 정도 실행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다.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새롭게 활성시키기 위한 토대를 쌓는 것이고 28일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게 될 지속 가능한 방식이다. 연구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식이섬유에 적응하고 섬유질 처리에 필요한 효소를 얻는 등의 어떤 좋은 부분의 생산을 늘리는데 28일이 걸린다고 한다. 중요한 변화는 28일 안에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 또한 항생제 투여 후에 4주 정도가 지나야 미생물군이 항생제 투여 이전 상태에 가까워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4주라는 기간은 마법의 기간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고 4주 후에 모든 일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미생물군의 힘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4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군,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개선시키는데 28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약 4주 정도고 한 달의 기간이죠. 그래서 이 책 뒤에는 다양한 레시피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4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거죠. 그것은 개인마다 받아들인 부분이 다르고 여기는 맞다, 저기는 틀리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을지 분석해보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식생활, 이 문구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식물,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 자신의 식습관, 그리고 가족의 식습관에 그 부분을 우리 가족에 맞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바뀌는 28일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65가지 맛있는 식물식의 여정을 위한 섬유질 기반 건강 프로그램을 실천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중의 차이는 미생물의 문제이다. 장내 미생물은 칼로리를 흡수하며 신진대사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장 건강과 호르몬의 연관성, 그러면서 미생물과 건강, 반대로는 미생물과 각종 질환, 각종 질병, 이런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